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와 헬기 사격 사건에 대한 특별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한편 한명숙 전 총리가 만기 출소했죠. 여당이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이 사법 적폐라고 주장하자 야당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원장,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무거우면서도 반가운 듯한 주제를 먼저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18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조사를 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야기를 했고 국방부가 바로 특별조사단을 꾸렸습니다.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거 김영삼 정부 시절에 이제 1차 역사 바로 세우기였다면 예. 이번에는 이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2차 역사 바로 세우기라고 봅니다. 큰 틀에서 이제 역사를 바로 세우는 그 과정으로 가는 건데 김영삼 정부 시절은 이제 총론적인 차원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였다. 하나의 척결이라든지 혹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구속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제 상당히 강론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5.18 때 헬기 사격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전투기 대기조 전투기의 출격 여부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왜곡된 역사, 그동안 계속 의혹 덩어리로 남아 있었던 그 역사의 어떤 뿌리를 제대로 파헤쳐서 본질적으로 바로 세우겠다라는 이 확고한 생각을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후에 상당히 좀 속도 있게 그런 역사 어떤 청산 내지 바로 세우기 작업들이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특별 조사를 지시한 게 헬기 사격과 전투기 대기 이 두 부분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으실 거거든요. 좀 설명해 주시죠. 헬기 사격 같은 경우에는 총흔이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 건물에 총흔이 나왔고 그거를 국가수에서 얘기하기는 이거는 헬기에서 쏜 탄피다라고 예. 하는 의견이 나온 거고 전투기 출격 부분은 이건 좀 나뉘어요. 전투기가 대기했다라고 하는 증언이 있고 거기에 폭탄이 실려 있어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게 일상적인 계엄령 하에서의 조치였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한쪽에서는 이건 광주를 겨냥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런 예. 이거는 의견의 문제니까 좀 다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관점인데 전투기 출격 문제는 계엄령에서 일정 정도 북한의 도발을 대비해가지고 그 대기를 했다라고 예. 하는 거 일리가 있고 그리고 이걸 기억만으로 4번이나 조사를 했는데 기억과 그것을 근본으로 하는 진술만 가지고 다시 하는 게 과연 얼마나 소득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뭐 예. 하시니까 그거는 결과를 봐야겠지만 두 번째 헬기 사격 문제인데 이건 구체적인 증거가 있고 국가기관에서 감식기관 국가수라고 하는 기관에서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대처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고 문제는 이 조사가 지난번에 4번과 다르게 좀 제발 마지막이길 바라는 거죠. 이게 계속 아픔을 다시 상기하고 상처를 해짓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속 가고 지역 감정이 그게 계속 강화되고 그것이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이 악순환을 이번에는 정말 한번 딱 정리를 하고 재발 방지를 하고 역사적 교훈을 찾음으로써 일단락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건데 이미 3번을 했는데 그게 모자라다면 정말 이번에는 확실하고 객관적으로 좀 일단락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보완해야 될지 예. 모르겠는데 아까 5.18 때 제일 치열하게 벌어졌던 데가 접지 벌어졌던 전남 도청입니다. 예. 거기에 이제 계엄군하고 시민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치열하게 거기서 이제 대립을 했는데 그 도청 앞에 이제 바로 전일 빌딩이라는 빌딩이 있습니다. 그럼 광주 사람이 다 아는 큰 빌딩인데요. 예. 여기 이 빌딩을 이제 작년에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10층에서 새롭게 탄원이 발견된 겁니다. 10층 안쪽, 그다음 바깥쪽 벽에 이제 한 245발 정도의 어떤 총알 흔적이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근데 국과수에 이제 의뢰한 결과 이렇게 사선, 그러니까 공중에서 밑으로 지상으로 쐈을 때. 쐈던 그런 각도가 나와서 이건 계엄군이 헬기 총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혀야 된다는 부분이고 수원 지역에서 이제 전투기가 출격을 대기했다라는 이 논란이 이제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5월 17일 날 아시다시피 전국 비상 계엄령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다면 바로 이어진 5.18을 겨냥해서 비행기 전투기까지 출격을 했을 것 같은 예정이었나 아니면은 이제 북한의 침공에 대비해서 했느냐 이 부분에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전투기뿐만 아니라 탱크가 예. 외곽 지역에 배치했었고 실제로 시내로 진입했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전두환 대통령뿐만 아니라 노태우 대통령까지 헬기를 타고 광주에 실제로 왔다 갔다라는 그런 목격자가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 예. 이런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밝혀달라는 요구가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저께 이제 추미애 대표가 망월동을 광주 예. 방문하고 그다음에 이제 택시 운전사를 이제 관람을 했습니다. 영화 5.18 유족들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차를 했는 5.18 대표들도 다시 한번 그 요구를 강력하게 추미애 대표 요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5.18의 진실을 제대로 확실하게 밝혀줘야 된다라고는 그런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네 번이나 조사를 했는데 또 예. 해야 되나 식상한다 이런 게 생각하는 분도 이제 있습니다. 사실 보수적 진영에도. 그런데 이거는요 사실 우리에게는 반드시 밝혀져야 되고 뿌리를 뽑아야 될 뼈아픈 역사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위안부 문제 같은 문제입니다. 박정희 정권 때 이게 뭐 한일 간에 뭐 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재협상을 했다고 해서 뭐 끝난 문제는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히틀러의 어떻게 보면 또 유대인 학살 문제 같이 영원히 시효가 없는 반드시 청산해야 될 이런 역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이 언제 어떻게 가더라도 법적인 문제와는 상관없이 예. 우리가 스스로 반드시 파헤쳐야 될 그런 뼈아픈 역사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제가 이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 이 전직 두 대통령이 노태우 그리고 전두환 수위를 입은 모습 그런 걸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는 전 좀 어렸는데요. 정말 궁금했던 게 아니 발사를 했고 누군가 죽었고 그러면 발사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고 혹은 발사 명령권자는 군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텐데 네. 어떻게 조사를 3번이나 했는데 그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결론이 지금 났잖아요. 네. 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소장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뭐 YS 때는 그렇다 치지만 YS는 3당 합당으로 탄생한 정부니까 예.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엄연히 대통령이었고 10년 동안 통치를 했고 국군 통수권자였는데 기무사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 사실 이게 밝히지 말아야 할 게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의구심도 있고 일부에서는 북한 개입설 얘기가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민한 부분이니까 지금 아까 위안부 뭐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위안부나 5.18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언론도 그렇고 성역 같은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객관화되기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대통령이 뭐 정치적 목적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한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좀 떨어져 있고 과거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좀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득 가능한 이런 조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양진영 모두에서 바람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는 걸 보면은 이것도 과거와 크게 차이가 없이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또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과정 속에서 언론이나 국민들이 좀 세밀하게 보고 이게 증거나 객관적으로 과학 수사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항변 불가능한 논점이 불가능한 쪽으로 결론을 냈으면 좋겠는데 계속적으로 논쟁이 가열되는 수순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조사의 목적하고 맞지가 않는 거죠. 지금 보상이나 이런 문제가 이미 대부분 역차별 얘기가 나올 정도로 보상이 굉장히 돼 있고 예. 그런 상황에서 이게 역사적인 교훈을 얻고 재발 방지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빠졌다라고 하면 조사를 왜 하느냐 말이죠. 그럼 국가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목표가 명확해야 하고 그 목표가 명확한 거기에 달성 여부를 국민들이
감시를 하는 그런 게 있어야지 이게 계속적인 악순환을 최소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이번 조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발 마지막이고 객관적인 조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바람인 거죠. 아까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위안부 문제하고 5.18은 이제 성역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성역은 없어져야 되는 거죠. 지금 21세기에 성역이 있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특히 반드시 깨져야 할 성역이 바로 이런 이제 위안부 문제, 특히 5.18의 문제도 현대사이기 때문에 예. 5.18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빨리 지금 청산하지 않으면 그 다음 정권에 또다시 이런 문제가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 하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의도가 없이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이 부분들은 우리가 밝혀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사실 5.18의 직접적인 가해자 내지는 수괴라고도 이제 부르는데 그런 예. 최고 책임자나 다름없는 사람이 대통령을 지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역사에서 상당히 은폐되고 가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부분을 정치적인 의도가 없이 제대로 문재인 정부가 이 부분을 파헤치는 것이 앞으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원장님께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금 회고록이 논란이 되고 있고 예. 자위권을 발동한 것이다. 그리고 헬기 사격을 했던 걸 봤던 그 당시에 미국 피터슨 목사를 사탄이라고까지 지칭을 했습니다. 예. 5.18 사태는 뭐 제가 입으로 얘기하기도 좀 그렇지만 폭동이라는 말 이외에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고 예. 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특별 조사와 또 다른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만한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방금 이제 앵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은 이건 역사 왜곡 정도가 아니라 역사를 전면적인 부인 아니겠습니까? 예. 모두가 다 알고 있는 현대사의 부분을 그 당사자였던 대통령이 전면적으로 부인한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시시비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는 거죠. 5.18의 새로운 사실이 나온 게 아니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자서전에 나온 이 역사적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가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수사가 아니라 이제 조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특별 조사는 사실은 이제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민간 시민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법의 문제는 이제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시민단체 쪽에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새롭게 이 모든 역사적인 사실을 제대로 사법 차원에서 이제 다시 재조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이 부분이 끊임없이 야당과 이제 논란 속에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조사는 대통령이 이제 직접 예. 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현안이 되고 국민들의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새롭게 불거진 이런 놀라운 이런 시민들의 무차별 어떤 학살의 어떤 징후, 네. 의혹 이런 부분들을 밝히지 않는다면 그 대통령이나 그 정부는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나 다름없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죠. 네. 네. 주제를 조금 바꿔서요. 한명숙 전 총리가 지금 만기 출소를 하면서 이를 두고 여야가 좀 시끄럽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뭐 지금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추미애 대표가 사실 법을 모르는 분이 아니잖아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추미애 대표가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런데 사법제도 자체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사법제도가 잘못됐거나 추미애 대표가 잘못됐거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법제도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확실하게 바꿔야겠죠. 그런데 주체는 결국 헌법 개정이나 다른 법, 행정부에서 또는 입법부에서 사법부를 강압을 넣어가지고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권 분립의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숙제가 좀 남는 거고 만약에 추미애 대표가 뭔가 다른 정치적인 의도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여당 대표로서 마땅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사실 어제 그 추미애 한명숙 전 총리 그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뭐 많은 언론에서는 양심수 나오는 것 같았다. 그리고 SNS에서는 독립운동가 나오는 것 같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을 항상 명확하게 해둬야 해요. 해석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만 예. 객관적인 사실 자체는 일단 인정하고 넘어가야지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가는 건데 객관적인 사실은 결국 재판 결과입니다. 그리고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라고 하면은 재판 절차를 다시 밟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밟아야 하는 거지. 지금 정치권에서 얘기하듯이 재판이 정치적으로 이용됐다. 그럼 13명의 그 대법관들이 다 그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정치권이 지금 사법부를 흔드는 부분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법 개혁을 얘기하고 대법원장을 추천을 하면서 새로 추천하면서 사법부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재판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예. 이재훈 그 전 회장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 재판이라고 이 세 개의 재판들이 벌어지고 박근혜 전 있는데 대통령, 예.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굉장히 압력이 강하게 가고 있대. 그거는 사법부의 객관적인 그 독립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해야 하고 증거주의에 철저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법부가 존립할 수 있는 근거예요. 그게 헌법에 원하는 거고. 그런데 그 독립을 해야 할 수 있는 어떠한 정치적인 해석이나 압력도 결국은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그 중요한 그런 재판적인 면에 있고 대법원장을 또 새로 바꾸는 그래가지고 대법원장이 바뀌면 일선 그 판사들이 인사가 줄줄이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사법부에 대한 그 행정부와 입법부의 압력이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래서 사법부가 제대로 세워야지 나라가 그 마지막 보루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법부가 제대로 서는 게 민주주의의 척도라고 할 때 선진국은 사법부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사법부는 언터처블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가 지나치게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후진적인 정치 행태인데 이런 것들이 재현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최 원장님, 그런데 이 시청자분들 중에는 아니 그 한명숙 전 총리의 판결에 이런 해석의 여지가 있을 만큼 그 사건이 좀 애매했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인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명숙 총리가 9억 원을 받았다라는 혐의로 이제 처음에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2심, 3심 최종 대법원에서는 이제 9억 원 중에서 3억 원 받은 거는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억을 받고 나중에 2억은 되돌리고 3억은 이제 그래서 3억에 대해서는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년형을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선고를 받고 완전히 만기 출소를 한 겁니다. 만기로 이제 복역을 한 걸 2년 고스란히 사는 거고 나머지 이제 6억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받았다라는 거 하는 사람 대부분 판사 13명 중에 8명 이제 찬성을 했고 5명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 한 전 총리가 2015년에 이제 대법원 판결을 받고 들어갈 때 그 기자회견처럼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 게 아니 돈을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다. 이건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법원은 분명히 이건 받은 게 맞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런 경우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거 증거에 따라서 해야죠. 그 돌려준 것들은 받았다가 돌려주면 그건 뇌물입니다. 그건 본인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3억 부분은 13명 대법관 중에서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건 뇌물이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그 9억 부분, 6억 부분이죠. 6억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핵심적으로 2심에서 얘기하는 거는 수표가 나왔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동생이 뇌물 공여자가 발급한 1억짜리 수표를 본인의 전세금으로 썼다. 이건 명백한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탄핵을 못했어요. 그런 주장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그런 정황만 가지고 뇌물을 보는 거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게 5분이 있었던 거고 나머지는 충분히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적어도 3억 부분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합의를 본 거고 그것은 문제에 대해서 유죄라고 하는 건 명확한 거예요. 그런데 플러스 알파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는데 그것도 8대 5라고 하는 훨씬 많은 수가 그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항변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명숙 장관이 전 총리가 그 구치소에 들어갈 때 검은 옷을 입고 나와서 오늘은 사법부가 그 장례식 날이다. 그래서 나는 조복을 입고 간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런 모습들도 그분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많은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반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재현되고 있다는 게 그걸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 20분 여당 의원들 한 20분 정도가 갔다고 네.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리고 공식적인 설명에서 이거는 정치 보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면 명확하게 근거를 대가지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절차를 밟았는데 그런 것들 없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치적인 다른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친문의 부활의 신호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법부가 존중되지 않는 이런 환경을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인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급히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사법부의 판결 그리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뭐 존중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도 공식적 논평은 그렇습니다. 사법부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제대로 확실히 밝혀지길 바란다. 라고 이제 공식적인 논평은 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의미에서 이건 뭐 잘못된 재판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과거에 사실 잘못된 그리고 왜곡된 정치적인 그런 재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빗대서 얘기하는 건데 이 부분이 잘못됐다 실제로는 다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이 자리에 논의하는 건 좀 그렇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느껴지는 것은 한명숙 전 총리의 어떤 정치적 비중을 다시 한번 좀 느껴보네요. 상당히 이제 현역 의원만 해서 한 20여 명 남았고 저기 수백 명의 인파들이 나온 걸 보면은 역시 과거에 또 신노무현 진영의 좌장이었다는 말이 맞구나. 그래 당시에 뭐 이해찬, 한명숙 두 분 양대 기둥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노무현 인사들 입장에서는 한명숙의 이런 부분 도덕성을 믿고 싶고 또 믿고 또 앞으로도 이외에 어떤 멘토로 삼고 싶은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것이 이번 이런 출석 이후의 발언이나 이런 행동들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번엔 이재용 부회장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1심 선고 공판이 아마 첫 번째 TV 생중계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법원이 불허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나요? 법익의 경중을 따지는 거죠. 사실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굉장히 곤혹스러워요.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곤혹스러워야 할 거고 외부에서 이거 공개라고 하는 압박도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익을 판단해가지고 나름대로 소신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객관적으로 이게 첫 번째 이익은 공정한 재판을 담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그 가장 재판에서 중요시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국민들의 알 권리 부분은 2차적인 요구인 거죠. 그래서 2차적인 요구가 1차적인 그 요구를 만약에 그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2차적인 것들은 일정 정도 제어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판결인 것 같습니다. 결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판결이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이 자체도 굉장히 세기의 재판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재판이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재판의 과정이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여론이나 여러 가지 정치권의 반응 이런 것들이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이번 재판은 정말 결과하고 상관없이 과정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법과 판사의 양심과 증거만 가지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반론을 할 수 없도록 그런 재판이 좀 나와야지 그다음에도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모든 결정들이 재판부의 바로 서는 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재판 과정 자체에서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해내느냐 그걸 보여줘야지 사법부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에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짧게 김우석 부소장님께 자세히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부언을 하면 대법원이 중요한 재판에 대해서 TV 생중계를 허락할 경우 두 가지. 하나는 본인들이 허락할 경우, 또 하나는 이제 공익에 의해서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경우인데, 이번 재판부는 이제 본인들이 다 물론 반대했습니다. 이재용과 주요 어떤 피의자들이 반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익보다는
아마 개인의 인권을 좀 우선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허를 한 건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좀 사례가 다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재용, 박근혜 두 사람이 국정농단의 어떤 공범으로 지금 재판을 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공범이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하나 사실 어떻게 보면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요. 공범인 동시에 어찌 보면 다른 부분에서 보면 약간 피해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 절대 권력자 앞에 가보면 뭔가 자기 경영권 승계 부분을 부탁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또 그 권력자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정상을 참작한 것 같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대통령이라는 높은 자리에 있었고 일방적으로 가해자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TV 생중계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참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